저는 2부에서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 그 강연 굉장히 뜻깊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저는 길 줄 알았거든요. 강의가 강의 길었는데 제가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짧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게 부정선거라든가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반국가 그 단체들 정말 이렇게 간척질하고 이런 그런 반국가 행위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체들도 그렇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든 제도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잘못 휘두르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이 건국 정신으로 우리 그 유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기념사를 남기신 그 내용들 지금 이 책에 있거든요. 굉장히 얇은 소책자예요. 몇 페이지 안 되는 소책자인데 건국 기념사 여러분들 아마 검색하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 건국 기념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반국가 단체들, 세력들 전부 이 건국 기념사로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행위들을 심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 건국 정신 가지고 무장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막 몸에서 막 엔도핀 막 쏟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죠. 김영규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그 도태호 변호사님의 그 건국 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건국 기념사로 반국가 단체들 척결하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영상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 보수 우파 이런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침체되는 그 마음을 이 건국 기념사로 다시 끌어올리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대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 그 시대를 내셨던 그 힘이 무엇인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되새겨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시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대에 그나마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 너무 행운이다 그랬는데 우리 나라에도 있었네요. 우리 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정신이 살아남아서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첫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략하고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태호입니다. 오늘 이 고려대 교우회관 귀한 장소에 또 이렇게 귀한 오후 시간 내어서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소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일당천 일당만 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6일 부산에서 시작해서 문경, 인천, 대전, 대구, 또 양평, 그리고 경기도가 아니라 전남, 광주, 그리고 포항, 울산 거쳐서 오늘 이제 10번째 마지막으로 이 서울에서 우리 건국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전국 강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도 이천이나 춘천에서 조금 더 개최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늘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타깝지만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그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으셨으니까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내용을 좀 축약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새삼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아니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 많이 안 해도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을 댈 필요도 없이 전국에 3,500개 동, 서울에 2,230개 투표소만 비교해 보아도 파란 당, A당의 후보는 99%, 98% 전부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유리하고 빨간 당, B당은 전부 98%, 99%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불리한, 그러니까 모든 말씨나 음식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서울의 동 투표소마다 다 같다고 할 수 없고 전국의 3,500개 동이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생활 감각인데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무슨 코드 입력된 것처럼 똑같이 이런 패턴을 보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수학 필요 없이 경험적으로 너무 이상하고 경험적으로 너무 이상한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이 철저히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가장 양대 축은 서버 감정과 실제 투표자 수 했는 거 맞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일 텐데 서버 감정 철저히 7년째 닫아왔고 이 우리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해서도 하지 않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투표자 수 일치 여부, 명부에 관련해서 이때까지 수많은 요구와 선거소송 가운데 딱 한 번 명부라고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부의 모양이 이것입니다. 이게 민경욱 의원 연수을 소송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성명란이 다 공란으로 비어있고 주소란도 다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명자 장부 구자에 명부를 줬다는데 사실은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것을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PDF로 15,000쪽이나 1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서면도 내고 그랬겠죠. 그런데 판결문에 어떻게 써놨냐면 판결문 보시면 첫 줄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모두 열람한 이상, 둘째 줄에 가보시면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주장과 증명이 없다. 자, 이것을 가지고 원고와 대리인 변호사는 도저히 성명도 없고 주소도 없으니까 도저히 누가 실제 했는지 맞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어 보이는데 대법관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초능력인지 이걸 가지고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만 본 분들은 밑에 이 명부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원고와 대리인들을 욕하게 되겠죠. 명부하고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는 검증도 안 하고는 뭐 자꾸 부정선거다 검증 안 해준다 그러니까 쟤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판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도 이제는 좀 저희가 이런 것을 탄핵 때 책으로도 공간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판결문이 굉장한 왜곡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만도 한데 그냥 무슨 생각인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원고와 대리인을 많이 비난하는 그런 것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기사에도 여전히 툭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명부를 요구하면서 검증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명도 주소도 없어서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왜 음모론인지, 그리고 이런 명부를 주고는 판결문에다가 실제 투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쓰는 사람과 그에 동조하는 측이 왜 이걸 검증을 노력한 사람들을 음모론자라면서 비난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똑똑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고요. 지금 경우에는 사실 여기 부정선거 시나리오라고 된 부분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은
7년째 떠들면서 시나리오 하나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대체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맨손의 시민들이 정말 6, 7년 각고의 노력으로 이만큼이라도 추론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개표기입니다. 개표기 문제는 사실은 계속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인데 그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때부터 개표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그 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씨가 그 방송 나와서 자랑한 것이 다 보셨을 겁니다. 뭐 개표기 통신 기능이 있는 걸 자기가 막 자랑하고 그래서 그 개표기 문제가 그때부터 제일 먼저 지적이 됐고 지금까지도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분들은 개표기에 계속 굉장히 집착하십니다. 그런데 개표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개표기 문제는 깔려 있다고 보시고 2020년 4.15 이후에는 조금 변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개표기와 전산 숫자만으로 다루기에 숫자 양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래서 그 양과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널리 의심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단순히 개표기와 발표 숫자만으로 조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실물이 좀 받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큰 100만 단위를 넘는 양이 탄로가 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물이 어떻게 끼어드느냐의 3단계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본 건데요. 가장 첫째는 명부에서 유력 유권자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사전투표했다고 체크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입이 되는 각 단계가 있을 텐데요. 각 단계마다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저 가짜 유권자가 이론상은 서버에서 만든다 그러지만 확인은 3년 뒤 2023년 10월 무렵에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통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선관위는 자기들이 자체 평가해가지고 최고점을 보안점수를 줬는데 실제 해보니까 가장 하위 낙제점이었어요. 우리 보안점검 결과 탄핵 때도 널리 알려지고 했죠. 그러면은 그 보안점검 결과 해커가 망이 다 뚫려 있으니까 해커의 실력으로 다 뚫을 수 있었으니까 유권자 명부를 막 주무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가짜 투표지 만들기 부분은 종이가 필요하고 인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도장이 필요할 텐데 종이 부분이 우리 탄핵 심판 때도 보셨지만 사무총장이 장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사실 연수울 선거 소송 때 그게 이미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때 널리 더 알려지게 공식적으로 더 알려지게 된 건데 좀 믿기지 않죠.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나 운영할 때 만약 장부를 안 적는다고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은 몇 달 뒤에 길어야 1년 뒤에 파산하고 말겠죠. 그 밑에 사람이나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자기는 아무 장부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투표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롤 용지,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영수증처럼 동그랗게 감긴 롤 용지를 집어넣고 뽑혀져 나오는데요. 그 롤 용지가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몇 개를 쓰고 몇 개가 남았다는 장부 관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 부정한 목적으로 누가 아무리 갖다 써도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국민적으로 각성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말을 했음에도 사실은 언론 보도도 제대로 없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아직은 이것밖에 안 된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종이가 무한정 확보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종이가 확보되고 프로그램은 저것도 해킹할 정도니까 쉽게 해킹하고요. 문제는 도장을 만약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투표관리관이 집에 있던 개인 도장을 그날 갑자기 뭘 들고 나올지 모르는데 들고 나와가지고 찍는다면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장애가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하기에.
그런데 지금은 가짜로 만들기가 쉽게 어떻습니까? 그냥 프린트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종이는 장부 관리하지 않고 도장은 프린트하고 전부 부정한 목적을 하기에는 쉽고 공정한 목적으로 가기에는 어렵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냐가 우리가 더욱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인데, 마지막으로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이 가짜 투표지 대량 반입이 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많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우편 투표에도 많은 빈틈들이 있어 보이고 또 관내 사전 투표함도 이 행랑식 허술하고 그렇지만, 자, 우리가 요게 좀 화면이 꺼졌네요. 작년에 우체국 공식 서면으로 이제 국회의원 질의에 우정사업본부가 대답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냐 하면요. 이 전국에 2곳만 특별하게 운영합니다. 대전에 그 광역 우편 물류센터하고 수도권에는 구의역에 있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허브처럼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강연을 간 울산 같으면은 부산에서 울산을 보내는 우편 투표는 바로 가지 않고 어디를 거치냐면 대전을 거칩니다. 부산에서 대전을 보냈다가 대전에서 울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게 전산 조작의 흔적인 줄 알았는데, 우체국이 자기들이 2020년 때부터 자기들 내부 규칙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공식 문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경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권역을 한 3-4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경남, 부산 지역 같으면 부산 하나, 울산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리고 진주 쪽에 서부 하나, 이렇게. 경북 같으면 대구 남쪽, 포항 동쪽, 안동 북쪽, 김천 구미 서쪽 이렇게 나눠놓고 그 나눈 안에서 대구에서 경산을 간다든지 포항에서 영덕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전을 안 거치고, 대구에서 포항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게 대구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일단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포항을 내려보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의 말은 이제 물류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하는데, 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군데 이제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소포고 그런 거면은 그냥 택배 물량이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투표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투표지도 자기들 시스템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하면은 거기에 특히 모이는 수도권은 동서울 우편집중국, 그 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은 대전 광역 우편물류센터인데 거기에 대한 감시는 어마어마하게 철저해야겠죠. 거기 100만 장 단위가 막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자기들이 무인 감시 시스템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100만 장 가까이를 처리하니까 평소에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무인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 실려 올라갔다가 바코드 같은 거로 인식해가지고 또 분류를 막 이렇게 내려보내고 차에 착착 실리고 하는, 그게 소포고 택배일 때는 자랑일 수 있지만 뒤집어서 투표지일 때는 무인 감시라는 것은 2-3명만 부정한 목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휘저으면은 쉽게 그거는 대량의 물량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즉 사전투표에서는 포항에서 영덕 보내는 거, 부산에서 울산 보내는 거 몇 장씩 찍었는지 다 체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투표하러 가면 전부 전산으로 누구 어디서 온 사람이 어디서 찍는다, 어디로 보내는 걸 찍는다,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다 이렇게 진짜 똑같은 그것을 자기가 부정한 목적으로 수를 바꾼 함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함을 들고 예를 들어 광역우편물류센터 옆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근처에서 공장이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진짜가 오면 진짜 아기는 옆으로 치우고 아기가 바뀌는 것처럼 가짜 아기를 탁 태워놓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아기인 줄 알고 15년 키웠다가 DNA 검사해보고서야 내 아기가 아니네. 어디서 바뀌었어요? 신생아실에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지금 진짜 투표함을 싣고 가는 기사님과 경찰관 다 선량한 우리 시민이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밤새 가는 기사와 경찰관도 참 선량한 시민이고 국민의 주권을 잘 지켜야지 하고 가는데 그분들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진짜는 빼고 가짜를 탁 집어넣으면은 그 양쪽에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요 인쇄 날인되고 있는 여기를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은 아까 전에 굉장히 급소 지점이다. 급소 지점이 되겠죠. 중간에 여기가 딱 가로막히니까. 그런데 에러가 생기니까 가짜 투표지를 가지고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큰 지점인데, 인쇄 날인 폐지, 그래서 직접 날인 관철을 많은 분들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절대 안 들어줍니다. 절대 안 들어주고,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라든지 대만식 수개표, 그러니까 투표한 데서 개표하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다 좋은데 이제 어려움의 단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법은 인쇄 날인이 아니고 직접 찍게 되어 있는데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주장하는 우리들은 야, 법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전투표 폐지는 어떠냐면은 사전투표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석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 법조항을 폐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 법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은 법대로 하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폐지가 조금 더 난이도가 2단계, 어려운 단계고요. 대만식 수개표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한다가 아니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이게. 그래서 1단계가 안 되는데 2단계, 3단계가 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1단계 우리 실천 과제가 이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에 위배되는 규칙을 다른 행정기관 같으면은 대법원에 무효시켜 버립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있을 수 없고, 원리상 법률에 위배되는 밑에 하위 규칙이 있을 수 없는 위계질서상인데, 이 부분 선관위 규칙은 궤변 같은 말을 하면서 절대 무효를 안 시킵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이제 하나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장들이 다 누구죠? 다 판사입니다. 그래서 뭐 연수구 같으면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제일 위에는 대법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한편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다 어디서 왔죠? 법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99% 거의 법원 출신, 검찰의 간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때까지는 절대 이 규칙에 대해서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절대 안 맞습니다. 직접 찍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다른 말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탄핵 난리가 난 이후여서 그런지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2명이 소수 의견으로 이거 위헌적이다, 법률에 위배되는 규칙이다 말을 했습니다. 최초예요.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이었다가 그 다음엔 다수 의견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 사람들이 최초로 뭐를 얘기했냐 하면은, 이게 제가 자꾸 건드려줘야 되나 보네요. 뭐를 얘기했냐 하면은, 이제는, 지방선거 전에 아예 자기들의 이 불법적인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게 기사가 났습니다. 거꾸로 법에 맞게 규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거 규칙이 좀, 자기들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인쇄 날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쇄 날인 혹시 이거 위헌 선언 받으면 안 되잖아. 그 전에 빨리 이걸 오히려 법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급소 지점이다. 이거 굉장히 바꿔야겠다라고 더욱 좀 의지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이 소책자 뒤에 보시면은 그 인쇄 날인 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대행진을 하자. 그 날짜는 안 쓰여져 있는데 그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4.18 고대 운암 포럼하고 같이 주최해서 여기 고려대학교에서 하게 된 것도 참 너무 일부러 맞춘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이 4월 18일, 그러니까 4.19 전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4.18 요번에 토요일 날 아마도 오후에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행진을 아마 종로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가 종로 사가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대행진으로 우리 의지를 표출하자,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가 4.18 이렇게 된 게 고려대 학생이 4월 18일 날 1960년 때 행진을 이 종로로 해가지고 그 돌아가는 길에 이 종로 사가쯤에서 피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4.19에 굉장한 촉발이 됐죠. 그리고 그게 이제 4.18 아마 고대 특별히 이렇게 기념하는 그 이유일 텐데, 우리가 4.18 국민대행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대 교우회관에서 하고 있다는 게 참 그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요. 앞부분을 제가 굉장히 빨리 왔고, 이제 제대로 된 본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더라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특별한 것은 건국기념사로 부정선거 극복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자주총 경우에 또 우리 박철현 감독님, 또 우리 차강석 배우님 다 노력하시면서 또 류주열 팀장님 새로운 이 어떤 희망을 주시고 또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데, 우리가 특히 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고민도 저만의 고민은 아닐 텐데, 10년째쯤 되죠. 이제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아까 이 감독님이, 박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2번이나 탄핵이 되니까 이게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할 때는 그때 싸웠기 때문에, 그 뒤로도 싸웠기 때문에 요번 탄핵 때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 대통령 형사재판 때도 한번 실망을 시키더니 윤 대통령 형사재판 때도 결국은 그거를 내란죄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 국민들, 진정한 법치를 바라는 애국 국민들을 좌절케 했어요. 근데 이 좌절이 굉장히 저로서는 더욱 뼈아픈 것은 대법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년째, 10년째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이 그게 아닙니다. 법치가 그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밖에는 더 다른 도리도 몰랐고, 너무 자명해가지고, 이게 아까 전에 이름도 없는 명부 주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쓴 거는 세계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져가면 이게 어떻게 법치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차가운 벽을 2번이나 다시 한번 탄핵해버리고 다시 한번 내란죄라고 해버리고 이렇게 되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그렇게 하면 우리 부정선거를 싸운, 예를 들어 변호사들은 아까 전에 그게 법치가 아닙니다 하면은 뭐가 됩니까? 변호사의 견해가 되고, 그건 그냥 시민의 견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뭐의 견해가 되죠? 자기들은 법원의 견해가 돼요. 법관의 견해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법을 해석하거나 헌법을 해석할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잘 알겠냐, 법관이 잘 알겠냐, 이러겠죠? 일반 시민의 해석이 맞겠냐, 법원의 해석이 맞겠냐. 그러고 우리의 철학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뜻이 제일 옳은 겁니다 라는 철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또 모르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굉장한 벽이 생긴 겁니다. 자, 그게 자체적인 교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2번이나 탄핵해버리고 다시 한번 저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교정으로 간 게 아니라 10년 동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돼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좀 앓기도 하고, 감기를 오래 앓기도 하고 하다가 문득, 뚝뚝 끊어져서 있던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뒤에 거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은, 제가 뭐 건국기념사, 독립선언서 전부터 알았지만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런 같은 고민을 미국도 했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링컨 그러면 이제 노예 해방, 그렇죠. 흑인 노예 문제가 1861년에 아마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데요. 그 전에 1857년 불과 4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드레드 스코트 판결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불과 노예 해방 4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 하면은 흑인은 정식 명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예요. 그게 왜 나왔냐면 드레드 스코트는 소위 노예가 있는 남부주에서 도망쳤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것처럼 도망쳐가지고 자유주로 왔습니다. 거기는 노예제가 없는 주입니다. 미국에. 북쪽에 자유주로 왔는데 거기 옛날에 소설이나 이런 데도 나오듯이 잡으러 왔습니다. 도망노예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잡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옆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는지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은 뭐 유명한 법치 국가고 소송의 국가죠.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자유주에 왔으니까 그때부터는 미국 법에 따라 자유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다시 끌고 가서 노예로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이 1심이신 거쳐 최고의 마지막인 연방대법원에 가서 그런 결론을 낸 겁니다. 흑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소송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 미국 시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가 결정한 대로 하라. 이런 식의 그런 당시 미국이 흑인 노예 문제로 들끓고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마치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우리를 좌절시킨 것처럼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 대법원엔 조금 미안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 대법원보다 조금 더 높게 보겠죠. 미국 연방 대법원의 권위를. 세계의 법치의 아주 상징이었고 대법관 자신들이 종신입니다. 3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9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농담으로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대법관 이름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대법원의 권위가 높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합니다. 판결 몇 개 안 해요. 아주 중요한 판결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최고의 권위인 연방 대법원이 이제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링컨이나 우리처럼 흑인 노예 문제에 대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연방 대법원 쪽으로 이긴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링컨 쪽이 이겼죠. 그게 지금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다운됐어요. 우리 선생님, 최 국장님 조금. 네. 자, 그러면은 링컨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 대표적으로 이제 링컨이죠. 그 극복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을 우리가 유명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자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 이런 독립선언서의 원리를 끌고 와서 지금 요 따옴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은 자유사회를 규정하는 정의이자 공리이며 헌법과 법률은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 세상에 미국 헌법을 장치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미국 헌법을 심하게 말하면 도구에 불과하다. 목적은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이 상위의 목적이다. 그걸 실현하기 위한 도구와 장치로 헌법도 있고, 헌법이 그 정도면 그 헌법을 해석해서 한 판결은 그것보다 더 미치죠. 그럼 뭐가 제일 상위에 옵니까? 독립선언서의 원리들이 상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미국의 건국 원리,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원리가 있는데 왜 노예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노예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헌법의 해석이 어쩌고 그 헌법도 독립선언서의 그 원리들을 이길 수 없다. 미국 헌법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를 뭐 인정한다 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구절을 포함하고 있었냐면 건국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건국 당시에도 노예가 많은 주가 있었고 노예가 없는 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많은 주에 만약에 노예를 빼고 인구를 세면은 자기들은 국회의원 수가 적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만약에 경기도 거기는 경기도는 안 그렇겠죠. 경북을 뚝 끊어가지고 거기 지금 인구 자꾸 적어진다고 국회의원 수를 팍 줄여버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수도권에 여기 막 더 주고 거기는 국회의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럼 어떻게 선거 그 구수를 했냐? 흑인을 투표권은 안 주면서 흑인 그때 남자만 셉니다. 흑인 남자를 그것도 하나로 세지도 않고 5분의 3으로 셌어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건국 때부터.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게 시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야, 시민이었다면 하나로 셌겠지. 이러는. 그리고 투표권을 줬겠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링컨만은 아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했냐.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네 마음대로 지금 인권을 부정하는, 천부 인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냐. 물론 투표권은 좀 딥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을 사고 파는 막 이런 식의 노예는 독립선언서의 원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독립선언서가 그때에 이미 헌법 이상의 문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누가 이제 여쭤보시던데 미국도 그때까지는 1850년대까지는 독립선언서 그 훌륭한 문장이 있고 막 그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문서로 치지만 헌법을 이렇게 꺾어 누를 정도의 어떤 일종의 규범력을 가진 문서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1850년대 노예제 문제를 싸우다가 이런 해석이 등장하고 이때 링컨과 더불어서 미국 공화당이 처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한 20년 전에 미국 민주당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 미국 공화당은 이때 이 난리통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미국 공화당 전신이 이제 휘그당입니다. 연방당이었다가 휘그당인데 링컨도 휘그당에서 한 20년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휘그당이 우리나라를 좀 보듯이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노예제 문제를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는데 노예제 지키려고 심하면 또 확대하려고 그런데 이 맞서야 되는 휘그당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이건 무슨 입장인지 모를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휘그당의 이 노예 문제에 대해서 링컨처럼 이렇게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당시 군소정당하고 그 다음에 독실한 교회들하고 그 다음에 변방 지역의 가난하지만 아주 건전한 시민들하고 합쳐서 공화당을 세웠고 그 공화당이 이 노예 문제에서 크게 붙어가지고 남북전쟁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지금 계속해서 공화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서가 바로 이렇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이 전용원 회장님께서 우리 이 소책자에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 이게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 말씀 중에 딱 되어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그걸 이제 보통선거, 평등선거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평등선거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우면은 또 법 다루는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라고 하고 내 해석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건국사에서 보통선거, 평등선거로 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누구나 다 똑같이 원래 한자로 일체로 하나 일자 몸체자인데 한 체제로 한 몸으로 한 표씩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 똑같이 한 표씩 1인 1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헌국회 만들 때 1인 1표였지 뭐 누구는 2표 누구는 0.5표 있을 수 없죠. 우리 당연히 1인 1표 한 사람마다 한 표. 가장 전형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전국에 하나의 선거구죠. 그래서 1인 1표고 만약에 동수가 되는 것까지 헌법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있기 어려운데 몇 천만 명 찍으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이 동수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뭐 국회의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한 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인 1표인데 자, 1인 1표가 왜 문제가 되냐. 제가 건국사에서 우리 아까 대법원이 억척없는 그 투표자 명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깔려있는 태도가 뭐냐면 지금 여기 대비하듯이 선거 무효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막 비비꼬았기 때문에 우리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보시면은 이제 좀 우리 약간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렇게 말을 막 비비꼬아가지고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은 발표한 거 이 말이에요. 개표 결과 발표한 거. 발표할 때 뭐 민경호 의원 같으면 2천 몇백 표 차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표했는 그 차이를 뒤집을 만큼 그런 증거를 내한테 가져와야 선거 무효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부정선거라고 인정하겠다. 그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판결문 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저건 법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법조문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대법원이 막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 해석을 복사해서 따붙이기 식으로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립된 자기들의 대법원의 해석인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은 때로는 선관위 사무총장도 법관 출신인데 우리 탄핵 재판에서 일장기 투표지 같은 거 이게 어떻게 규정대로 한 거냐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규정대로 한 거 아니라고. 그러나 여기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선거의 결과에. 그게 위반됐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자기들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해석한다 했습니까? 당락 결과 발표된 걸 뒤집어 없는 걸 가져와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조문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사에, 건국의 말씀에 더 맞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원래 공정하게 진실로 되었다면은 예를 들어 1500대 1501이었는데 가짜표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1500대 1501이 아니라 뭐 가짜표가 한 10표 들어와서 1500대 1513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락은 안 바뀌었지만 지금 이게 선거 결과가 우리는 바뀐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약간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거야? 자, 뭐가 바뀐 거냐? 거기서 우리 아까 전에 건국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마다 한 표씩이죠. 한 사람마다 똑같이 한 표씩입니다. 가장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김 박사님과 김 대표님과 제가 우리 투표를 했는데 찍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저는 A 후보 찍고 김 박사님은 B 후보 찍었습니다. 1대1이죠. 1대1로 발표돼야 되는데 그래 3명 있는 투표구인데 한 사람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놀러 간 사람을 유령표로 만들어가지고 B 후보를 찍는 가짜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1대1이 진실이었는데 뭐로 발표됩니까? 2대1, 1대2가 된단 말이에요. 자, 2대1로 발표됐어요. 그러면 당락을 떠나가지고 제 표 원래 한 표, 그 다음에 김 박사님도 원래 한 표 이래 됐는데 실제 일어난 결과는 제 표는 한 표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김 박사님 표의 반밖에 안 되죠. 김 박사님 표는 저랑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2배가 된 거예요. 뭐 도움을 받아서? 가짜표의 도움을 받아서. 가짜표가 들어오는 순간 진짜 표들의 111식의 가치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반드시 변한단 말이에요. 그 가짜표가 도와주는 쪽을 찍은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 가짜표와 반대되는 쪽을 찍은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내려간단 말이죠. 이걸 뽑았다가 다시. 네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사니까 2표,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0.5표. 뒤집어지겠죠? 당신은 세금을 1,000만 원 내니까 1.5표. 당신은 지금 소득세 면제받고 있으니까 0.8표. 뒤집어진단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겠죠? 받아들일 수 없는데, 자, 그럼 우리가 타협하자. 0.8표는 아니고 0.9표 줄게. 그러면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또 타협하자. 0.99표를 줄게. 돼요? 누구는 1.01표, 나는 0.99표. 못 받아들이죠? 그런 식이에요. 가치가 111식이어야 되는데 가짜표가 끼어드는 순간 그것이 0.99가 될 수도 있고 0.999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한 표가 아니라 누구는 1.01이 되고 1.001이 되고 누군가의 표는 0.99가 되고 0.9가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표의 가치가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건국의 약속이 지켜진 겁니까? 안 지켜진 겁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건국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건국 약속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자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약속했고 그것이 미국의 토대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미국이 아닌 거죠. 그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이긴 것이죠. 연방대법원의 그 이상한 판결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볼 때 지금 우리 대법원이 이런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배춧잎 투표지 그거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언이 있고 기술적으로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뭐라 하냐 하면은 나중에 대부분 결국 내심 하는 말은 뭐냐? 한 표 가지고 왜 그래? 이런 거예요. 한 표. 야, 그 2,000몇 표 차이가 났는데 한 표 가지고 왜 그래? 이런 거예요. 심지어 1장기 투표지는 그 투표소의 15%예요. 2,000명 안 되는 1,974명 투표소에 사실은 약 1,000명 가까이 문제가 있었고 한 글자도 안 보이는 진짜 시뻘건 것만 남은 것만 세도 294편 가까이. 그러니까 약 15%가 새로 무효가 돼버렸어요. 아니 개표 때는 유효로 발표됐던 걸 새로 무효로 한 겁니다. 자기 표가 재검표 때 무효가 됐는지 그것도 모르죠. 누구 편지도 모르니까. 그 투표소에. 그런 지경이 일어났는데도 대법원은 뭐라 그러는죠? 그거 300표에 불과하잖아. 민경욱 의원 표는 2,000 몇백 표 차이가 났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을 같은데 이 20표가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고 투표돼 버렸다 했는데 나중에 재검표해 보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같은 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게 됐는데 역시 뭐라 그러죠? 20표 가지고 그만 괴롭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국가수사기관이나 대법원이나 모두 갖고 있는 태도가, 깔려있는 태도가 자, 한 표가 가짜표면은 야, 우리 건국의 약속이 뒤집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게 돼. 그거를 용인하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제가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해석의 뿌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당락을 바꾸어야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래야 선거 무효다. 당신의 근거가 뭐예요? 저는 근거가 건국기념사다. 건국의 말씀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지위다. 근데 이 말을 한 복과는 뭐냐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변호사의 해석, 한 시민의 해석 때 대법관과 대법원의 해석,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아니라 건국의 약속 때 지 마음대로 뿌리 없는 해석의 싸움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 대법관한테 뭘 한다고 맞서가 아니라 아니 건국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될 기관이 그 약속을 어기고 파괴했잖아. 우리는 건국의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새로 말씀드리면은 별 힘이 없는데 미국에서 그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게 미국에서 승리한 길이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가자는 것이 제 취지고요. 그게 이제 전국을 돌면서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야, 우리 미국 독립선언서는 뭐 좀 하여튼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만 우리 건국사는 뭐 그렇게 되나? 이렇게 이제 좀 회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그려놨지만 80년 그 이후의 역사를 정말 이게 예언이에요. 정말 내다보듯이 그 단계별로 다 예언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에 그 민주정치 체제의 굵은 글씨 밑에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우리 건국 원리가 미국의 가장 그 건국 원리의 정수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근본적 자유는 나라나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있는 거죠.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먼저 있어요. 천부인권으로 먼저 있고 그거를 보호하려고 정부가 있고 민주정치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의 이름으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파괴해버린다면은 그거는 건국 말씀이 말한 민주가 아니죠. 그건 주소 없는 어디 이상한 민주예요. 다른 민주라는. 그 근본적 자유의 대표적으로 언론, 집회, 종교, 사상 4가지를 밑에 문장 보시면 들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연원이 깊은데 이 종교, 언론, 집회가 미국 권리장전,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서 권리를 위해서 수정헌법 1조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거론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미국의 그 헌법이나 정수를 다 흡수하고 사상의 자유는 미국 20세기 전반기 때 강조됐습니다. 그런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까 자주총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딴 데서 그 거론을 하지 못했는데 역시 이게 굉장히 예언적이라는 게 제가 증명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자주총 필리핀까지 이야기하는 걸 미리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죠? 아까 PPT. 5나라 이야기했었어요. 미국, 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 그렇게 5나라 말했지 않습니까? 자, 한국은 당연히 여기 건국사에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어떻게 말했는지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에 미국 말했겠지 싶죠? 당연히 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말했냐? 미국 12페이지에 보면은 줄친대의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그 미국이 과연 그 나라의 토대를 정의와 인도주의에 두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특별 취급합니다. 그 나라의 토대가 뭐예요? 정의와 인도주의에 두고 있다. 이렇게 미국을 따로 딱 뒀고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가시면 13페이지의 중간 문단에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류 박사를 중화민국 대사 자격으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써놨죠? 대만 이야기를 써놨죠? 중화민국이 대만 아닙니까? 대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세요. 또한 태평양의 새 민주국인 필리핀과 서로 마음이 통해 더욱 밀접해진 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필리핀 나왔죠? 혹시 김 박사님이 이거 보고 필리핀 넣으신 거 아니죠? 네. 그것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주총이 더 이거 기념사 보시기 전에 했는데 필리핀이 나오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 일본 나쁘게 말했겠죠. 지금 독립해가지고 건국했는데. 그런데 나쁘게 말하는 일본을 소련을 좋게 말했겠습니까? 소련 나쁘게 말했겠죠. 이 분단시킨 소련을 북한을 점령해가지고 그 15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 앞부분에 소련이 막아가지고 북한의 총선거를 못했다 하고 딱 그 꾸짖고 난 다음에 역시 기미 독립선언서처럼 이게 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소련을 꾸짖고 난 다음에 뭐라고 딱 이렇게 타이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15페이지 위에 보면 이미 말한 바이나 소련은 우리나라의 근접한 이웃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와 함께 평화와 친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로 바뀌지도 않은 때예요. 그런데 소련과 우리 이웃하고 있으니까 평화와 친선을 유지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제스처를 취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반공으로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평생 싸우신 분인데 그 밑에 조건이 뭐냐? 네 줄 내려와 보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그러면 소련과도 친밀한 우위를 다시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게 사는 거, 그 위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소련도 원하면 우리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 그 전제로 소련도 넣어놨어요. 공산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 러시아도 독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자유세계에 많이 위협적이에요. 아직 우리가 원하는 바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거 없이는 기준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뜻이 비슷한 것처럼 모였다가도 쉽게 싸웁니다. 한 10년간 이렇게 보면. 하다가 또 뜻이 막 다르다고 막 그래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서.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쉽게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선포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우리를 불러 모은 뜻이에요. 우리가 왜 문제를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안타까워가지고 문제를 느꼈지. 근데 그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가를 내 생각, 누구의 생각,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이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은 모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것이 이런 건국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독립선언서란 기준이 없었다면 그 노예주로 부리고 있는 미국 수많은 사람들이랑 노예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한 나라를 이뤄가지고 그러고도 분리관행을 100년간 하다가 다시 한번 독립선언서의 정신에 따라 분리관행을 극복하면서 이 미국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불변의 기준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고 우리가 아까 일본 이야기가 자, 일본은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만 해도 막 전제 정치를 끝내고 막 물러갔고 언제 다시 복귀할지 몰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경계하던 일본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바 CCP 아웃 일본도 원해요 안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 자유로운 항해 일본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들도 원하느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소련이라 해놨지만 뭐로 대체해 보면 됩니까? 일본이라고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김상순 박사님이 오늘 할 말씀을 80년 전에 다 예언해놨죠. 필리핀까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 필리핀 이야기에서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이게 예언적이라고 많이 강연했는데 제일 도련의 필리핀을 벌써 여기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국 기념사의 탁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새롭게 느끼고 말씀을 산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다 잊어먹고 이렇게 구들 밑에 놔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찾았어요.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대를 가지고 물론 토대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불변의 토대를 늘 생각해 보면 안정적이죠. 이게 나침반이고 등대고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대 위에서 대법원이 이제 무섭겠어요?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렇게 높은 법대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그 일반 시민의 해석에 불과한 거 가지고 내하고 맞서려고 하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건국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잘못된 대법원의 권위, 뿌리 없는 해석을 얼마든지 질타하고 올바른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겠다.